나는 젊은 시절 늘 공장의 소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쇳소리가 부딪히고 기계의 진동이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의 박동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리듬이 이상하게 느려진 것 같았다. 생산량은 늘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는 정체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 직감했다. 우리는 멈추고 있다. 눈앞의 숫자는 오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이미 낡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일했고 그 안에서 안심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성공이 아니다. 이건 늙은 성공이다. 그 무렵 나는 세계를 보러 나갔다. 미국, 일본, 독일,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리에 광고판 하나, 회의실의 분위기 하나까지도 에너지가 달랐다.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일본의 전자상점에서 최신 가전이 줄지어 진열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곧 분노로 변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왜 여기에 없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공기는 매서웠고 그 냉기가 내 머릿속을 정리시켰다. 이대로 가면은 삼성은 세계에서 사라진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경영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중력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회장님, 올해도 흑자입니다. 해외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칼처럼 꽂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인가? 순간 회의실에 공기가 터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흑자와 성공은 다르다. 돈을 벌고 있지만 미래는 잃고 있다. 그리고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의 삼성은 위기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느린 파멸의 얼굴이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10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나는 외로웠다. 아무도 나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만 보았고 나는 원인을 보았다. 이것이 리더의 고독이다. 세상은 리더의 결단을 칭송하지만 그 결단의 시작은 언제나 혼자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숫자에 안심하지 않았다. 나는 품질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의 제품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TV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는다. 그는 신뢰를 쫓는다. 돈은 신뢰의 그림자일 뿐이다. 한밤중에 나는 종종 혼자 공장에 갔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라인에서 나는 가만히 기계음을 들었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물었다. 그 질문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부자가 되는 길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낮게였다. 세상은 양을 추구하지만 나는 질을 택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남들과 다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깊은 속도였다. 나는 늘 믿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부는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한다. 나라가, 사회가, 부모가, 운명이.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만든다. 돈이란 결국 결단의 결과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남의 결단을 따라 살아간다. 그건 부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다. 그 시절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부를 보았다. 부는 돈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불평을 본다. 나는 늘 전자를 택했다. 사람들이 폐허를 보면 돌아섰지만 나는 그곳에 공장을 세웠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 미친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의 산업을 바꿔놓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시점이 언제인가? 대부분은 너무 늦게 뛰어든다. 하지만은 나는 일찍 뛰었다.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 나는 이미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속도의 철학이다.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 부는 붙잡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움직이는가였다. 방향 없는 속도는 파멸로 간다. 나는 늘 방향을 먼저 정했다. 부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다음을 본다.
현재의 불편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 나는 언제나 10년 뒤를 생각했다. 그때는 아무도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세상의 심장을 보았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문명의 두뇌였다. 그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거라 믿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부자는 현실보다 상상을 믿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삼성은 위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선언이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깨달음이 내 첫 번째 부의 규칙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건희, 네가 변해야 삼성이 산다. 그리고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붉은 빛이 번졌다. 그 빛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오늘부터 나는 어제의 나를 버린다. 그 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도 나에게 묻는다. 너는 멈추지 않고 있는가? 이제 나는 그 첫 깨달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것은 개혁의 시작이자 저항의 시대였다. 다음은 내가 마주했던 가장 큰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변화를 선언한 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걸 바꾼다. 방식도, 생각도, 문화도. 그러나 그 순간 수십 쌍의 눈이 나를 향해 굳었다. 어떤 눈은 불안했고 어떤 눈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중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이미 삼성은 잘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흔드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바로 그 말이 위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다. 매출이 오르고 신문이 칭찬하고 시장이 우리를 인정해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성공이 오래 머물면 그것은 곧 실패의 씨앗이 된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이미 충분하다는 착각이다. 나는 그 착각을 깨야 했다. 진짜 개혁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는 일이다. 그 무렵 나는 내부 보고서를 하나 받았다. 소비자 불만율 3%, 보고서는 자랑스러웠다. 회장님, 97%의 고객이 만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화가 났다. 불만이 3%나 있다고? 우리는 그 3%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작은 균열이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걸. 세상은 작은 틈에서부터 부서진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두 번째 황금규칙, 과거의 성공을 버려라. 나는 경영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식을 모두 버리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노트를 덮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장애가 된다. 우리는 어제 만든 틀을 부숴야 내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바꾸기로 했다. 회장실의 가구를 모두 치웠다. 편안함을 없애야 생각이 깨어난다. 나는 매일 새벽 출근했고 직원들이 보기 전에 공장을 돌았다. 냉기가 도는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 변화인가?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부른다. 나의 개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다. 회장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부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속이 끓었다. 그들의 안정이 내겐 정체로 들렸다. 나는 회의 중에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변화는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밑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기업이든 인간이든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습관이다. 우리는 그 습관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부숴야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번째 황금 규칙을 세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혁신은 실패 위에만 서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자는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 나는 실패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자 했다. 어느 날 나는 연구소를 방문했다.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건 시장성이 약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웃었다. 좋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팀이 만든 기술이 삼성의 핵심 제품이 되었다. 실패를 허락하는 조직이 결국 성공을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안전한 길에는 부가 없다. 세상은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보상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험을 피한다. 그게 바로 평범함의 함정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고 가는 것이다. 고통을 끌고 가는 자만이 끝까지 간다. 내가 변화를 추진하자 언론은 비판했다. 이건희 무리한 개혁으로 삼성 혼란 초래.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비판은 관심의 증거다. 그리고 관심은 곧 가능성이다. 나는 오히려 웃었다. 좋다. 말이 많을수록 성공은 가까워진다. 리더는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리더는 고독 속에서 결단한다. 부자는 모두 고독한 시기를 견딘 사람들이다. 나는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 그곳에서 나는 결심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지 기업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재탄생이었다. 나는 내 안에 게으름, 안일함, 두려움을 불태워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회의에서 다시 태어나자는 말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구호로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기도로 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퍼졌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혁신이 쌓여 거대한 혁명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변화는 명령이 아니라 감념이다. 누군가의 결단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옮겨 붙을 때 그것이 조직을 바꾼다. 나는 그 불씨를 퍼뜨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어제의 나를 믿지 않는다. 어제의 방식, 어제의 성공, 어제의 편안함, 그것들을 버릴 줄 안다. 버린다는 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위한 공간 만들기다. 나는 과거를 버리며 미래를 만들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웠다.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틀릴지라도 멈출 수는 없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방향을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그 방향을 믿게 될 거라 확신했다. 그 시절 나는 자주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생각하고 습관처럼 행동하라. 그 습관이 불을 만든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된 의지가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였다. 나는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하려 한다. 품질, 완벽, 그리고 신뢰, 그것이 진짜 부를 만드는 본질이었다. 부는 속도보다 방향에서 오고 방향은 품질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내가 질은 생명이다라 말했던 그 품질 혁명의 시대다. 그때부터 부는 철학이 되었다. 나는 늘 말했다. 질은 생명이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신앙이었다. 품질이란 단지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였다. 어떤 일을 하든 대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퇴보한다. 나는 삼성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공장을 돌며 그 진실을 확인했다. 눈앞의 효율만 쌓는 조직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 품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부의 세 번째 축이었다. 완벽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1990년대 초 나는 대구 공장을 찾았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직원이 내게 새로 생산된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그러나 나는 제품을 손에 쥔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 버튼의 감촉이 들쭉날쭉했고 표면의 마감이 불균일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최고입니까? 그 직원은 머뭇거리며 답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통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충분하다는 말이 바로 병이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평범함의 선언이라고 불렀다. 평범한 태도는 기업을 죽이고 인간을 늙게 만든다. 나는 다음날 새벽 결단을 내렸다. 이 제품을 모두 불태워라. 사람들은 내게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다는 것을. 공장마당 한가운데 불길이 올랐다. 수만 대의 휴대전화가 쌓여 불타오르는 장면을 나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타들어가는 우리의 자존심.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건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날 나는 네 번째 황금 규칙을 세웠다. 질을 생명처럼 대하라. 그 결단 이후 삼성의 공기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생산량보다 품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최선인가라는 질문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된 습관이 있다. 그들은 완벽을 미친 듯이 추구한다. 세상은 그들을 집착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걸 신념이라 부른다. 부는 그 신념의 부산물이다. 나는 모든 제품에 내 이름을 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냉장고 하나, TV 한 대, 반도체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서였다. 고객은 단 한 번 속으면 평생 떠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다. 그것이 다섯 번째 황금 규칙이었다. 완벽은 습관에서 나온다. 완벽은 한순간의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반복, 매 순간의 집요함에서 태어난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품질을 높이려면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다. 대신 완벽하면 된다. 품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불씨가 되었고 그는 훗날 삼성의 핵심 품질관리 책임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부자는 비용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다. 내가 품질을 강조할수록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그 긴장감이 곧 성장의 에너지가 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긴장은 나쁘지 않다. 긴장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깨어난다. 나는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 우리를 세계로 이끌거라 믿었다. 1993년 나는 다시 프랑크푸르트에 섰다. 서류가 가득한 회의실, 창밖에는 회색 하늘.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모두가 놀랐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제품, 문화, 사고방식, 언어, 심지어 우리의 눈빛까지도 바꾸고 싶었다. 그것이 진짜 혁신이었다. 사람들은 그 연설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각성의 순간이었다.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선언 이후 삼성은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품질로 싸우기 시작했다. 싸움의 상대는 경쟁사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였다. 매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다시 조였다. 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답다고 느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나는 말했다. 고통을 피하는 조직은 사라진다. 고통을 견디는 조직만이 남는다. 그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했다. 부란 무엇인가? 부는 단순한 수익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의지의 결과다. 세상은 대충 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대충은 가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낮아서 온다. 기준을 높이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내가 강조한 품질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닦는 일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품질을 높이려면 먼저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라. 정직하지 않은 마음에서 좋은 제품은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손끝도 흔들린다. 나는 사람의 손보다 마음을 믿었다. 마음이 바르면 손은 반드시 옳은 길을 찾는다. 그것이 내가 믿은 기술의 본질이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지루할 만큼 반복적인 하루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품질이 태어나고 품질 속에서 부가 자란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버틴다. 얕은 성공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진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세상은 완벽을 비웃는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나. 하지만 나는 안다. 바로 그 말이 평범한 인생의 시작이다. 나는 결코 그 정도면 됐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했다. 그게 나의 철학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불타는 공장을 떠올렸다. 그 불길 속에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부자가 된다는 건 완벽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돈은 사라져도 완벽은 남는다. 완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된다. 그날 이후 삼성의 제품은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일본, 유럽, 미국, 우리 제품은 품질로 평가받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부는 광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이는 것이다.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그것을 느낀다. 나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품질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세계 시장의 벽은 높았고 우리의 자만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은 내가 처음으로 맛본 세계의 냉정함에 대한 이야기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세계 시장은 잔혹했다. 아무리 품질을 높여도 이름 없는 기업에게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완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벽에 부딪혔다. 일본 도쿄의 전자박람회에서였다. 수많은 부스 사이에 샘성이라는 로고가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옆 부스의 소니와 파나소닉에는 인파가 몰렸다. 우리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우리 제품이 더 좋은데 왜 사람들은 저기로 가는 걸까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그 말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쓰라림이 번졌다. 세상은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 누가 더 먼저 믿음을 얻느냐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깔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빛은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나는 그 시험의 첫 장에 서 있었다. 90년대 중반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은 기술로, 미국은 마케팅으로, 유럽은 디자인으로 싸웠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아무리 뛰어도 그들의 그림자를 밟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첫 용기였다. 나는 다시 결심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설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 누구보다 혹독해졌다. 임원회에서 나는 외쳤다. 우리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보라. 한 임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립니다. 또 다른 임원은 말했다. 해외 유통망이 약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는 아직 세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세계는 품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를 산다. 우리는 제품을 만들었지만 철학을 전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삼성은 공장을 가졌지만 영혼은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었다. 영혼이 없는 기업은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존경받을 수 없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계에서 처음 배운 부의 진실이었다. 이후 나는 모든 회의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삼성은 기술기업이 아니라 문화기업이 돼야 한다. 우리의 제품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기술은 언젠가 버려진다. 세상은 늘 기술 뒤에 인간을 본다. 그 인간이 진심이면 그 기술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나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갔다. 거기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벽까지 코딩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래, 저게 바로 혁신이다. 우리도 저 불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5번째 규칙.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포기를 부끄러워하라. 실패는 수치가 아니다. 포기가 수치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불시에 방문했다. 실험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내 앞에 놀라 서 있었다. 계속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다. 낡은 형광등 아래 젊은 손들이 반도체 회로를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이 정신만은 잃지 마라.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1996년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TV와 냉장고는 여전히 일본 제품에 밀리고 있었다. 품질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언론은 말했다. 삼성의 한계. 나는 그 기사를 가만히 읽으며 생각했다. 한계란 없다. 단지 포기한 순간이 있을 뿐이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기업이 아니라 1000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모든 부서에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다. 부자가 되려면 솔직해야 한다. 숨기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나는 작은 오류에도 회의실을 소집했고 현장의 불량률을 보고받으면 직접 원인을 추적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책임감이 자랐다. 부는 완벽보다 진실에서 시작된다. 진실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 두렵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두려움을 핑계로 멈추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라. 그것이 부자의 본능이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글로벌 영업 임원이 되었다. 나는 종종 공항의 대기실에서 혼자 생각하곤 했다. 세계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아직 우리가 닿지 못한 나라를 바라봤다. 언젠가는 저곳에도 삼성의 이름이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 꿈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해외 파트너십은 번번이 깨졌고 환율 변동은 우리를 흔들었다. 나는 밤마다 회의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잠을 줄이는 길이었다. 편안함을 경계하고 고통을 견디는 길. 나는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했다. 리더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다. 리더는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는 길도 같다. 일찍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이 삼성의 정신이다. 그 후 우리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이 선두였던 메모리 시장에 우리가 진입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시도하지 않은 사람의 단어다. 나는 모든 자본을 그곳에 쏟았다. 그리고 1990년대 말 마침내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상을 향해 올랐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즉시 다음 문장을 떠올렸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었다.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부는 정복이 아니라 유지다.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변화를 멈춘 순간 부는 썩기 시작한다. 나는 그때 6번째 황금 규칙을 마음에 새겼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따라가는 자는 늘 뒤에 있다. 앞서가려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떠오르는 첫빛을 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오늘 또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었다. 세계 시장에서의 승리를 넘어 나는 이제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꿈꾸었다.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비전이었다. 그 비전이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성을 단단한 철로 바꾸려 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향한다. 다음은 내가 글로벌 비전을 세우며 두 번째 도약을 시작한 순간의 기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했고 시장은 어제의 승자를 오늘의 낙오자로 만들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는 단순히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나는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선도는 어제의 단어다. 내일의 단어는 창조다. 회의시라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나의 7번째 황금 규칙이었다. 10년 뒤를 내다보라. 그 무렵 많은 이들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자고 했다. 회장님,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좋다. 하지만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다. 눈의 싸움이다. 누가 더 멀리 보느냐의 싸움이다. 나는 믿었다. 언젠가 세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전 재산을 걸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고집하시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자는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질서를 산다. 나는 매일 밤 회의실 불을 끄지 않았다. 세계 시장의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 우리가 닿지 못한 대륙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시작된다. 미국, 일본, 유럽을 넘어 나는 새로운 시장을 꿈꾸었다. 그 꿈은 불확실했지만 그 불확실함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불확실함은 공포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나는 그때부터 모든 결정을 가능성의 렌즈로 보았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무모해도 했다. 그것이 8번째 황금 규칙이었다. 미친 결단을 하라.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안전한 선택은 평범한 인생을 만든다. 미친 선택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 눈빛을 가진 이들이 결국 회사를 그리고 나라를 바꿨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코 안전을 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 속에서만 성장의 불씨가 피어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그때 삼성도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번엔 끝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끝이 아니다. 이건 정화의 시간이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순물을 태워냈다. 나는 모든 임원에게 지시했다. 이 기회에 다시 태어나자.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본질만 남겨라. 그때의 고통은 컸지만 그 불길 속에서 진짜 삼성의 정신이 단련됐다.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주 말했다. 위기 속에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볼 줄 아는 자만이 진짜 리더다. 위기를 견디며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을 이용한다. 다른 이들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들은 냉정하게 기회를 계산한다. 나는 외환위기 때 그것을 실천했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나는 반대로 투자했다. 남들이 도망칠 때 나는 들어갔다. 부는 늘 그 순간에 옮겨간다. 남들이 물러설 때 나아가는 자가 결국 세상을 얻는다. 나는 그 시절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비전을 더 크게 세우는 것이다. 나는 더 멀리 보기로 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내 안의 불안을 삼켰다.
불안은 시야가 좁을 때 생긴다. 멀리 볼수록 마음은 평온해진다. 나는 늘 믿었다. 비전이 없는 분은 모래성이다. 모래성은 아름답지만 파도 한 번에 무너진다. 그러나 철로 된 성은 폭풍이 와도 버틴다. 나는 철에 비전을 세우고 싶었다. 그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이었다. 반도체,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이 세 축으로 미래를 설계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술. 나는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의 언어였다. 기술로 세상을 더 편리하게,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비전의 핵심이었다. 나는 종종 새벽에 혼자 서재에서 글을 썼다. 부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남보다 먼저 꿈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꿈은 막연하면 사라진다. 하지만 구체화되면 힘이 된다. 나는 그 힘을 믿었다. 나는 매년 10년 뒤에 삼성을 직접 그렸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그래프, 디지털 혁신의 흐름, 소비자 습관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 그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직 멀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비전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땀으로 증명해야 했다. 나는 현장을 돌며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공장의 기계음, 회의실의 논쟁, 젊은 엔지니어의 불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비전의 재료였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 그들은 설계한다. 그리고 그 설계를 매일 수정한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내일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 질문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내가 휴식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들었다. 쉬지 않는 생각이 결국 쉬지 않는 성장을 만든다. 나는 그때 8번째 규칙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미친 결단을 하라. 결단이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반대를 견뎠고 실패를 겪었고 고독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독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미친 자를 비웃지만 역사는 결국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신념을 세웠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올바르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매출이나 수익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이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이었다. 2000년대 초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다.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삼성의 로고가 전 세계 공항, 거리, 빌딩에 걸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본다. 그러나 곧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보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성공의 정점에서 자만은 독이 된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의 찬사는 내일의 시험이다. 잊지 마라. 그 시절에 나는 매일 새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다. 오늘이 처음 시작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늘 새로운 출발점에 세웠다. 나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결코 어제를 믿지 않는다. 어제의 성공을 버리고 오늘을 새롭게 산다. 비전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다. 오늘을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들겠다는 작은 결심의 반복이다. 나는 그 결심을 평생 반복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비전은 혼자 이룰 수 없다. 아무리 큰 꿈이라도 그걸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부를 만든 건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다음은 내가 평생 믿어온 단 하나의 진리,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 6번째이자 가장 인간적인 황금규칙의 이야기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기계가 돌아가도 사람이 멈추면 기업은 멈춘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였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은 시절에 나는 시스템과 전략을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진짜 기적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때부터 6번째이자 가장 인간적인 황금규칙을 세웠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My case in point. 어느 날 나는 새벽에 본사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무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한쪽 모니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한 젊은 직원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라며 일어섰다. 회장님,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었다. 자네야말로 아직 퇴근하지 않았구나.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꼭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회사를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회사의 경쟁력은 건물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기계를 사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써라. 그러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비를 투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를 주는 일이었다. 신뢰를 받은 사람은 어떤 시스템보다 강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실패를 허락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했다. 그때부터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로를 감시하던 시선이 사라지고 함께 도전하는 에너지가 생겼다. 나는 인재를 고를 때 한 가지 기준만을 세웠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완벽한 사람보다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을 믿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벽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자주 현장에 내려갔다. 연구소, 공장, 영업지점, 그곳에는 언제나 진짜 삼성이 있었다. 냉기가 도는 공장 안에서도 사람들은 눈빛을 잃지 않았다. 땀과 기름 냄새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 늘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세상은 종종 회장을 기업의 상징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아니었다. 나의 이름보다 값진 건 그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어느 날 한 고참 직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저의 대학이었고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사람을 남겨야 회사가 남는다. 나는 인재의 조건을 3가지로 정했다. 첫째, 배우려는 사람. 둘째, 책임지는 사람. 셋째, 나누려는 사람.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3번째,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진짜 리더는 자기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운다. 나는 그걸 평생 지켜왔다. 삼성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서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처음에 문화의 차이로 충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사람은 다르지만 열정은 같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존중했다. 그 존중이 언어보다 빠르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존중이 곧 삼성의 문화가 되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돈은 흩어져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흩어지면 끝이다. 그 말을 직원들은 단순한 비유로 들었지만 내겐 절실한 진심이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밤을 사람 때문에 고민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기적인 사람, 머리는 좋지만 열정이 식은 사람, 그런 이들을 보며 늘 생각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리더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그 마음은 전해진다. 나는 조직의 위기를 몇 번이고 경험했다. 그때마다 나를 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충성심이었다. IMF 시절 수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나는 직원들과 직접 마주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회사를 쉽게 버리지 말아달라. 그 순간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보았다. 끝까지 버티자. 그들의 결심이 결국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것이 진짜 경영이었다. 숫자로 사람을 다루지 않고 사람으로 숫자를 만든다. 그것이 나의 경영 철학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의 연봉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키운다. 돈보다 배움이 먼저다. 배움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배움도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한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삼성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지. 바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이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성장한다. 확신만 있는 사람은 멈춘다. 부자는 늘 배움 속에 산다. 내가 나이 들수록 느낀 것은 결국 인생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내가 세운 공장, 건물, 기술, 브랜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건 내가 키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유산이다. 나는 그것이 진짜 부라고 믿었다. 돈은 세대를 지나며 흩어지지만 사람은 세대를 이어간다. 나는 사람을 남기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가 아니다. 사람이다. 반도체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흉내낼 수 없다.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사람이 먼저다. 시스템은 그 다음이다. 시스템은 사람을 보완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것이 내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묻는다. 그는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누구를 성장시켰는가?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리더다. 리더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투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기계는 남지만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다가가면 평생 남는다. 진심은 효율보다 오래 간다. 부자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사람을 알고 사람을 키운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값진 이윤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부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책임이며 하나의 사명이다.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다음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답이다. 세대에게 전하는 좋은 7번째 황금 규칙의 이야기다. 나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나는 내 평생을 일에 바쳤지만 단 한 가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일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 불안 결과일 뿐이다. 진짜 보상은 성장이다. 그러나 요즘 나는 젊은 세대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본다. 실패하면은 바로 절망하고 작은 좌절에도 세상을 탓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가난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무는 것은 네 선택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가난한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매일 새벽소를 몰며 생각했다. 나는 언젠가 이 길을 벗어나겠다. 그 결심이 나를 움직였다. 젊은이들이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노력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는다. 단 그 노력은 눈에 보이는 결과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노력이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일 싸운다. 게으름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운다. 그 싸움을 견디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 실패를 부정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낳은 어머니였다. 나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고통 속에서 성장했다. 나는 자주 말했다. 성공은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실패를 신뢰했다. 왜냐하면 실패만이 진짜 배움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가 가진 가장 큰 적은 타인의 시선이다. 남이 뭐라 할까? 비교하면 어떨까?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묶어버린다. 나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성장이라고 믿는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그 비웃음을 견디는 자만이 나중에 박수를 받는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시간이 진실을 증명한다. 결국 세상은 나를 따라왔다. 젊은 세대여,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라. 네 인생의 무대는 너의 것이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드는 일이다. 그것은 고독을 감내하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밤을 혼자 보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품은 채 수백 번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 속에서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은 절제에서 온다. 요즘 사람들은 열정을 말한다. 하지만 열정은 금방 식는다. 중요한 것은 절제다. 절제는 내면의 통제력이다. 하고 싶은 것을 참는 힘,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는 힘,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그 절제를 통해 회사를 지켰고 스스로를 지켰다. 부자가 된다는 건 욕망을 마음껏 푸는 게 아니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여, 돈보다 시간을 더 두려워하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 흘려보내면 내일 하지 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보다 습관을 먼저 만든다. 습관이 불을 만든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라. 세상은 작은 일에서 큰 기회를 본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제의 지식은 내일의 짐이 된다. 셋째, 사람을 잃지 마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얻을 수 없다. 신뢰는 부의 뿌리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이런 다짐을 했다. 내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자. 부자가 된다는 건 혼자 정상에 서는 일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누군가를 끌어올린다. 나는 수많은 후배들을 키웠다. 그들의 성공이 내 자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부의 본질은 나눔이다. 나누지 않는 부는 결국 자신을 삼킨다. 지금의 세대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다. 편안함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편안하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썩는다. 나는 평생 불편함 속에 살았다. 불편함은 나를 깨어있게 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는 젊은 세대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 내가 젊은 시절 일본과 유럽을 다니며 느낀 게 있다. 진짜 부자들은 조용하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하다. 그 이유를 나는 나중에 깨달았다. 겸손은 지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말이 적고 깊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라. 소리 없는 열정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지금의 세대가 속도에 너무 집착한다고 느낀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 그러나 진짜 부는 느리게 온다. 느림 속에서 쌓이고 숙성된다. 빠르게 오른 사람은 빠르게 무너진다. 나는 인생을 경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마라톤이었다. 꾸준히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부자의 길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가난한 생각은 부끄럽다. 생각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 그러나 생각이 부유하면 가진 게 적어도 삶은 풍요롭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넓히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건희, 오늘 너는 어제보다 나은 생각을 했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생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변하면 결국 삶이 변한다. 부는 결국 사고방식의 결과였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라. 돈은 가치를 따라온다. 그러나 가치를 잃은 돈은 언제나 사라진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남긴 철학이다. 젊은 세대여, 네 인생이 남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성공은 누가 더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비추었느냐다. 이제 나는 내 생의 끝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불안 무엇인가? 나는 긴 세월 동안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 깨달았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부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나는 그 깨달음으로 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성공의 재정의 부를 넘어 철학으로 남은 나의 마지막 황금 규칙의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동안 부를 쫓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부란 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돈은 사람을 쫓아오지 않는다.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돈은 스스로 다가온다. 나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돈은 수단이었고 그 수단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황금 규칙이었다. 부는 끝이 아니라 책임이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가난했던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눈보라 속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때의 대답은 단순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대답은 바뀌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 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교훈이다. 나는 부를 얻은 뒤 세상을 새롭게 보았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잣대이기도 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중 진짜 부자는 많지 않았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 돈을 쥐고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돈이란 그릇보다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부는 사람을 삼킨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평생 그 균형을 지키려 노력했다. 나는 언젠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칼과 같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다칠 수도 있다. 그 칼을 쥔 사람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경고기도 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욕망과 싸웠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모양을 바꿀 뿐이다. 성공의 순간에도 나는 늘 내 안의 목소리를 경계했다. 이건희,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는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매일 답하려 했다. 나는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쓸 때 더 많이 배웠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나는 늘 공헌을 생각했다. 나의 부가 사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치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연구와 인재, 교육 그리고 문화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누군가는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베푸십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내가 이 나라의 도움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내가 번 돈은 결국 이 땅의 것이다. 그 말은 내 진심이었다. 나는 부를 통해 깨달았다. 부의 목적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큰 영향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철학 하나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그 철학이었다. 내가 떠나기 전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돈을 벌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쉽게 성공을 말하지만 성공의 본질은 늘 마음에 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돈을 쌓아도 행복하지 않다. 나는 그 진리를 늦게 배웠다. 그러나 깨달음은 늦더라도 진실하다. 나는 지금의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부에 잡히지 마라. 부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넓힐 수도 있고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 수도 있다. 나는 부를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할 때만 진짜 자유가 된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방종은 결국 몰락을 부른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번 돈이 당신을 닮기를 바란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돈을 번다. 탐욕으로 번 돈은 언젠가 탐욕에게 빼앗긴다. 돈은 거짓을 싫어한다. 그것은 언제나 진심을 향해 흐른다. 정직하게 번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 마지막 신념이었다. 나는 부자의 인생이 3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버는 시기, 둘째는 지키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은 나누는 시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춘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3번째 단계로 간다. 나는 그 3번째 단계를 위해 평생을 준비했다. 나의 부가 나를 위해서만 쓰였다면 그건 실패다. 내가 만든 가치가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된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성공은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남는다. 나는 불을 통해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결국 내가 배운 건 단 하나였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이제 나는 눈을 감고 회상한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쌓았던 서류 더미, 해외 출장을 다니며 맞이한 새벽의 공기,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얼굴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른다.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나는 나대로 살았다. 나의 시대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아직 믿는다. 부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선다.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노력, 겸손, 책임, 이 3가지는 언제나 부의 근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나의 한계는 너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되뇌었다.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심장의 박동처럼 울린다. 부자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인생은 늙는다. 나는 죽는 날까지 배웠고 배운 날마다 다시 태어났다. 불안, 결국 자신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를 이겨야 한다. 나는 그 싸움을 평생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 여정의 끝에서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 완성되고 싶었다.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성공이란 돈의 총량이 아니라 남긴 철학의 깊이다. 부는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그리고 그 철학이 누군가의 삶을 비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진리였다. 이것이 바로 나 이건희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황금규칙이었다. 부는 철학이다. 그리고 철학이 남은 자만이 진정한 부자다.